덧붙여서 또 영어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제 웬만하면 그만 떠들려고 하는데 잔소리는 그만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왜냐면 다들 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말하기에 관한 건데요. 제가 한국어 원어민이잖아요. 한국어 원어민인데 미국에 가서 만약에 오래 살았어요. 그럼 한국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당연한 이치잖아요. 실제로 한국인인데 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이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시거든요. 그건 그분들도 자각을 해요. 당연하죠. 그거에 토다실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일본에서 오래 산다면 일본 말이 자꾸 익숙해지면 우리말이 떨어질 거거든요, 능력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대학교 시절에 문무대라는 걸 가거나 아니면 전방에 가거나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문무대에 갔을 때인데 전방 입소 비슷한 겁니다. 거기에 갔을 때인데 제가 줄을 잘못 써서 제 과가 아니라 다른 과 학생들이랑 네모반을 같이 썼어요. 그 네모반을 같이 썼는데 그 네모반 친구 중에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일주일밖에 안 지냈는데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그거 고치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심지어는 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어렸을 때 말 더듬는 걸 흉내내다가 뭐 어렸을 때니까 말 더듬는 걸 흉내내다가 말 더듬는 게 버릇이 된 친구도 있거든요. 지금도 고생을 하는. 그렇게 말은 약간 전염이 됩니다. 그쪽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테두리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래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언어 능력까지도 영향을 받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게 한국어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인데 이걸 영어랑 바꿔 끼우면 또 부담을 가지면서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이 상식이 가동이 안 돼요. 이 객체지향적 사고가 가동이 안 됩니다. 이 원리가 응용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의 말하기 능력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영어를 오래 했지만 제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중에서 제일 떨어지는 능력이 말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제가 한국어를 쓸 기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듣기나 영화를 통해서든 뉴스를 통해서든 듣기는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봐요. 책도 많이 읽고 인터넷에서 읽는 글도 많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영상들도 많고 그러니까 듣기도 그렇고 듣기, 쓰기도 좀 쓸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듣기, 읽기 능력은 원어민이랑 비슷한 양을 접하거든요. 오히려 원어민보다 많이 접할 수도 있어요. 제가 워낙 읽는 양과 듣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쓰는 것과 말하는 거는 양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 말하기 능력이 저의 영어 말하기 능력이 저의 영어 리스닝 능력이나 영어 리딩 컴프리hen션 능력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아마 절반 정도 수준도 안 될 거예요. 막 연습을 해서 어떤 식으로건 연습을 해서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유지가 안 돼요. 제가 매일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듣기나 읽기는 꾸준히 유지가 되거든요. 듣기의 양과 읽기의 양은 꾸준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말하기의 양과 쓰기의 양은 유지가 안 돼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원어민이 한국어 원어민이 외국에 가서 오래 살면 말하는 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하는 기회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말이 어눌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미국 원어민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오래 산 원어민들 있잖아요. 특히 한국어 잘하시는 원어민들. 그분들 영어 실력은 그대로예요. 영어 실력은 그대로인데 이 영어의 그 어눌함이 늘어나요. 저희가 미국에 가서 오래 살면 우리나라 말의 어눌함이 늘어나듯이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오래 한국어를 오래 하면 영어를 약간씩 까먹는 거예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그 능력을. 이게 밸런스라는 게 있거든요. 반드시. 인간은 밸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많이 사용할수록 저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 영상을 1번 영상, 2번 영상 이렇게 지금 쭉 와서 거의 170개까지 가고 있는데 초반부의 영상에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이 스크립트를 읽을 때 말고 이렇게 그냥 라이브로 막 떠들 때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자꾸 하니까 이제 기억력도 좀 메모리 스팬도 늘어나고 말하는 연습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실수를 많이 하긴 하지만 말을 끊어먹고 막 이러긴 하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이게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이게 말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실력도 지금 계속 레벨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국어 원어민인데 한국어 실력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어를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영어를 떠든다고 해봤자 미국인이 한 10분 떠드는 양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연습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말하기 능력은 읽기나 듣기 능력보다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아세요? 이 실력을 끌어올리지 않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당장 말하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뭐 어디 출장을 가서 말을 해야 된다든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든가. 그러면 또 연습을 할 겁니다. 몇 달이라도 연습을 해서 일단은 끌어올린 다음에 대처를 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제가 어디 가서 영어로 쌀라쌀라 떠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안 갖는 거거든요. 지금 오히려 필요한 거는
읽기 듣기 그것만 필요하니까 그것만 레벨업을 엄청나게 해놓은 거죠. 거기선 별로 부담을 못 느끼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듣기나 읽기에선 거의 부담을 못 느껴요. 웬만한 원어민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정도로 많이 접했고 큰 부담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말하기나 쓰기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웬만큼 영어 잘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상식이니. 그건 상식적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회화학원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게 의미 없어요. 그 회화학원 다니면서 말하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 의미 없는 짓입니다. 말하는 양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하려면 달리기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고, 축구 잘하려면 공을 많이 차봐야 되잖아요. 그럴 기회가 없는데 너무도 상식적인 얘기인데 말을 안 해보면서 말하기 실력이 출중해지길 바란다? 그것도 죄송하지만 도둑놈 심보죠. 저는 그런 도둑놈 심보를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세상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도 공정한 세상이잖아요. 제가 말을 많이 안 해보니까 말하기 실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실력, 나 회화 잘 못해. 당연한 거예요. 상식입니다. 회화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해보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꾸준히 하세요. 말을 많이 해보세요. 하다못해 영화를 봐도 대본 다 읽고, 제가 그 다이아드 같은 거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대본 잘 읊었다고. 그렇게 대본을 외워버리는 거야. 그 정도로 말하는 양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읽는 거 다 외우고, 내가 지금 읽고 듣는 양, 거기에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읽는 것마다 외워보세요. 그럼 말하기 쏠라쏠라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말하기는 뭐다?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든 게 많아야 돼요. 쓰기보다도 더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쓰기는 좀 생각이라도 해보고 리서치라도 해보죠. 그런데 말하기는 즉흥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실이 있어야 돼요. 알맹이가 없으면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려고, 그냥 생각이 날 때마다 저는 그냥 쏟아내는 거니까 따라오실 분만 따라오셔. 많은 기대를 걸진 않아. 어쨌든 제가 요즘 또 드는 생각이야.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주변에 제가 살아오면서 연식이 있으니까 과거 1등급 친구들도 많이 만나봤고 1등급이었던 친구들, 그렇게 공부 아주 잘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만나봤고, 머리 좋은 친구들도 다 만나봤고, 공부하는 습관 잘 들어있는 친구들도 만나봤고,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1등급인데 나중에 다 까먹은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걸 전혀 활용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러는 분들, 공통점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 제가 요즘 강조하는 거잖아. 썰 풀어보라고, 말로 설명해 보라고. 그 습관이 안 들어있는 이유, 1등급이라는데 1등급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요? 요즘 친구들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뭐 평생 그랬거든. 예전 선비들은 안 그랬는데 소리내서 읽고 그랬잖아. 예전 선비들은. 뭔가 깨우치는 게 그래서 많았는지도 모르겠어. 다들 어떻게 공부하냐고. 조용히 공부하죠. 입은 뻥끗 안 하고 조용히 공부한다고. 수업 시간에도 조용히 공부하고, 자습 시간에도 조용히 공부하고, 떠들면 혼나고, 도서관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독서실에서 조용히 공부합니다. 아주 조용히 공부해요. 입은 떼볼 생각을 하네. 그리고 공부를 한데 머리를 굴리는 걸까 과연? 그리고 영어를 공부한다고? 입도 안 떼보면서? 읽어보지도 않는데 눈으로만? 과학적인 사고도 마찬가지고, 산수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머리를 안 굴려본다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설명을 해보는 적이 없고, 그렇게 대학까지 대부분이 취준생들 생각하면 거의 뭐 30까지, 고시생들 생각하면 그렇게 막 30대 중반 40대까지도 그러고 공부를 합니다. 인사고과에 들어가는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설명을 안 해본다고? 머리를 안 굴린다는 뜻이라고? 그게 저는 1차적으로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자기가 뭘 수업 시간에 들었든 공부를 했어. 그러면 처박혀갖고 자습 시간에 독서실에서 도서관에서 그러고 공부할 게 아니고, 어느 공간이든 떠들 수 있는 공간에 가서 이러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 막 화장실에 가서라도. 제일 좋은 환경은 저는 아직도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아니면 자기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사람이 훨씬 빨리 체득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객체지향적인 상속성이 막 폭증을 할 거 아니야. 포개지면서 나머지 배우는 건 다 뭐다? 다형성이라고. 아니면 몰라도 되는 부분 캡슐화해서 블랙박스 처리하는 거. 그렇잖아. 그럼 처음 상속성을 공부를 할 때, 체득을 할 때는 100을 노력을 했다면 그 다음은 100 중에 한 20 정도 다형성만 추가를 하면 되는 거잖아. 80은 상속성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설명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입을 떼서 하다 보면 삘이 온다고. 그러다 보면 100, 20, 15, 2, 1, 0.1 이런 식으로 노력을 들이는 거겠네. 호라이즌을 넓힌다고 해도 계속 100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언젠간 깨달아야 하거든. 근데 대부분 못 깨닫지. 언제까지? 30살 먹을 때까지. 취준생을 할 때까지도 못 깨닫는다고. 입을 뻥끗을 안 해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영어를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외국어 공부를 하는데도 입을 뻥끗을 안 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독서실에서, 도서실에서, 도서관에서 자습 시간에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 막 영화 보고 연기하고 they pull me back in 이런 거 안 하는데 되겠냐고. 영어만 그래. 다른 부분 다 마찬가지라고. 원리 설명하고 이러는 걸.
그렇게 공부해서 읽기만 하고 수동적으로 해서 뭐가 되겠냐는 거지. 아직도 그렇게들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배울 거고 전 그게 제일 안타깝거든요. 솔직히 나는 학교 안 보낼 거라니까. 만약에 내가 자식을 낳았다면 떠들고 공부해라고 할 거야. 네 방에서 떠들면서 공부해라. 마이크 필요해? 마이크 사줄게. 막 강단에 서듯이 지금 요즘 제가 일타 스캔들 그거 잘 본다고 그랬잖아. 그 일타 스캔들에 나오는 강사들, 그 강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을까? 학생들보다 더 오래된 연식이 오래된 사람들이잖아. 그만큼 많이 떠들어 봤거든. 강단에서 계속 반복해서 애들은 지나가지만 한 2년 3년 배우고 지나가는 거지만 가만히 수동적으로 들으면서 그러고 지나가는 거지만 그 양반들은 강단에서 계속 떠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짬밥이 계속 쌓이지. 썰 푸는 능력만 계속 쌓이고 그래서 일타가 되는 거야? 뻔한 얘기잖아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썰을 푼다고? 혼자 썰을 풀다가 나중에는 책 쓰면서 또 썰을 풀어보다가 그리고 이제 방송 같은 거 하면서 뭐 한 10년 그냥 이러고 떠드는 거잖아. 계속. 그러다 보니까 썰 푸는 그 능력이 늘어난 거야. 다져진 거고 짬밥이 생긴 거고. 처음엔 저도 불안하니까 카메라 있고 좀 불안하잖아. 쪽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블랙 포인트 마련해 놓고 아니면 대본 같은 거 마련해 놓고 그런 거 스크립트를 보면서 그렇게 연습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방송도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블랙 포인트로 대체를 하고 지금은 그냥 생으로 하거든요. 연습이 되다 보니까 이게 훨씬 편하거든. 뭐를 읽는 거보다 블랙 포인트를 보는 거보다 내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재밌어. 그 연습하면 된다는 거야. 제가 뭐라 그랬어? 천재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의 정규분포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달리는 거북이들. 그 정규분포에서 평균 이상일 거라고 난 생각해. 그렇게 있는 사람일 뿐이야.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 내가 방송만 10년을 했으니까. 10년 했는데 이 정도 안 되겠냐고. 10년 동안 떠들었는데 10년 동안. 오늘만도 방송을 지금 몇 번을 찍는 거야. 같은 얘기를 몇 번을 하는 거고. 제가 객체지향성 얘기를 몇 번을 했을 것 같아. 과거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냥 술술술 나오는 거야. 그런데 공부들 대부분 어떻게 하냐고 30살까지 취준생 할 때까지 90 올 때까지 이루고 하잖아. 입 다물고. 그게 저는 제일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부 제일 잘못하는 방법. 그래서 자꾸 말을 해보라는 거야.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이미 늦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고 특히 아이들은 정말 저는 안타깝거든요.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난 학교 안 보내. 그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학교 가서 입 다물고 재갈 물리고 공부를 하라고 그런다고? 아우 나는 그 미래가 너무 안타깝거든. 제 말도 한 번 안 해보는 공부를 하겠구나. 인생이 그럼 전엔 어려워. 머리를 안 굴리고 살 테니까. 오늘도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이거 음악방송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시지 마시고 제가 원맨 밴드를 한다고 음악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제 기록을 그런 거 또 해당하는 제품들도 이제 그런 걸 스튜디오에서 쓰기는 뭐하고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시기에는 적당한 수준이죠. 그런 거 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제품인지. 그런데 저는 좀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알바를 뛰든 뭐를 하든 나의 소실점이 프로급이라면 그냥 처음부터 프로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리죠.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지금 그걸 살 돈이 없어. 알바라도 뛰라니까. 그게 남는 장사야. 프로스머급 내가 지향하는 건 프로인데 동급 최강인데 인더스트리 스탠다드인데 프로스머나 그냥 일반적으로 컨슈머급으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투자를 했어? 그거 나중에 회수가 안 돼 거의. 물론 중고로 팔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프로급이랑 다른 면이 있거든요. 한 번 배우면 되는 걸 시간 효율성 면에서도 한 번 슈퍼셋을 배우면 되는 걸 서브셋으로 배우고 갈아치우고 다시 슈퍼셋을 배워야 되니까 시간 효율에서 너무 떨어져. 예를 들어 200만 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어? 있어요? 200만 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어? 아니면 300만 원짜리가 있어? 지금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래서 50만 원짜리를 사. 그런 케이스거든. 6배 차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나 같으면 저라면 알바를 뛰든 뭐를 하든 그 300만 원을 지향을 하면서 나중에 그걸 배울 거야. 이걸 미리 배워놓느니 중간에 뭐 덧붙여 나가면 되지. 차근차근히.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인데 나중에 보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처음부터 슈퍼셋을 배우는 게 남는 장사더라는 거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늘 그랬거든. 늘. 거의 99% 신뢰 수준으로. 왜냐면 인더스트리 스탠다드에 해당하는 그 300만 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하고 50만 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50만 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분명히 타협한 부분이 있거든요. 프로에서 지원을 안 하는. 그걸 내가 배워야 되잖아. 이쪽에 가면 필요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아니면 언런 해야 되거나 아예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거나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좀 미루더라도 알바를 뛰든 저축을 하든 어떻게든 돈을 마련을 해서 프로급을 사는 게 남는 장사더라는 거지. 시간과 돈이 있어. 이건 제 철학이니까 무조건 시간 쪽을 생각을 해야 돼요. 시간이 제일 중요해. 1000만 원 벌면 돼 나중에. 근데 시간은 잃으면 끝이야. 이해되시죠?
왜냐면 24 곱하기 n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최대한 아껴 쓰자는 거잖아요. 돈은 벌면 된다고 나중에. 낭비를 하더라도. 나중에 벌면 돼. 얘는 나중에 못 벌어.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 저라면 그런다고. 시간과 돈이 있을 때 돈을 좀 쳐들이더라도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라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아마 UAD로 갈 겁니다. 유니버설 오디오. 근데 얘네들이 좀 돈독이 올랐어. 그래서 UAD 쪽으로 안 해도 돼. 이렇게 우기는 것뿐이야. 그걸 누가 우긴다? 그놈이 우기는 거야. 내 머릿속에 그놈이. 하기 싫은 놈. 그놈이 우기는 거거든. 아니 시나리오가 0.6, 0.4, 60%, 40%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 내가 A 아니면 B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야. 거기에 베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60%, 40%인 것 같아. 70%, 30%인 것 같아. 그런데 올인을 한다고? 바보짓이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첫 번째는 머리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별것도 아닌데 정말 유치원생이 아니라 한 3, 4살? 그 정도만 돼도 알아들을 만한 말인데 일단 과부하 걸려. 왜냐면 장기 평균으로 그런 짓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산술 평균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중 평균이라는 말 자체가 싫은 거야. 그런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인생의 난이도를 높이는 거예요. 왜?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니까. 올인을 했어 A라는 시나리오에. 근데 자기가 알고 있었어. 기껏해야 한 60% 확률이다. 그럼 40% 버린 거잖아. 대비를 안 한 거잖아. 그 40% 확률이 실제 상황으로 벌어졌으면 난 날아간 거잖아. 여기다 베팅을 해서. 해칭을 안 했으니까. 그런 일이 한두 번 벌어지겠냐고. 살면서. 한두 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벌어지거든요.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가중평균을 하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노후연금 드시는 분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노후연금에 올인을 한다고? 기러기 가족? 훗날에 올인을 하는 거고. 행복줍줍 전에 얘기했던 그 행복줍줍. 행복의 현재 가치밖에 없다. 이 개념도 마찬가지잖아. 저 미래에다가 노후연금 생각하고 우리 나중에 모여서 즐겁게 살자. 지금 고생하더라도 그 미래가 와? 그게 100%야? 그게 가중평균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100%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30살에 가족이 있어. 부모가 30대야. 그리고 이제 애들을 보내려고 해. 유학 보내고 뭐 그렇게 이제 밝은 미래를 위해서. 밝은 미래? 한 20, 30년 후의 미래? 그걸 준비한다는 거지. 뭐를 안 한다? 가중평균을 안 하는 거라고. 그 미래가 100%라고? 안 오면 어떡할 건데? 그럼 지금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가족 간의 행복 날리는 거잖아. 오히려 이 가중치가 훨씬 높잖아요. 왜냐면 그 미래 20, 30년 후의 시나리오는 정말 희박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거든. 20, 30년 후를 내다본다고? 그거 누가 봐도 돗자리 까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순간은 확률이 높잖아. 내가 살아있을 확률도 지금이 제일 높거든요.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 순간에 살아있을 확률이 제일 높거든? 그 다음 순간이라는 게 5분, 10분 이렇게 늘어나면 5분, 10분까지는 제가 지금 이걸 찍으면서 갑자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줘야 되잖아. 그럼 거의 100%에 가까울 거 아니야. 99%에 내가 살아있을 확률이.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10년, 20년 가면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내가 떨어지면 30대, 40대라고 안 떨어져? 떨어지는, 확률이 떨어지는 속도와 그것만 다르겠지. 가중치만 달라지는 거라고. 그런데 미래를 100% 확신해. 그리고 막 노후연금 이러면서 저축만 해. 저축의 미덕, 저축의 미학 이것만 배운 거야. 그 모두가 그 경동시장 할머님 마인드야. 30년 후 100%. 지금 빵 프로. What? 제 생각이 그거거든요. 왜 지금은 대비를 안 하지? 지금이 제일 확실한 가중치가 제일 높을 텐데 지금의 행복감에 0.99를 곱할 수 있는 바로 이 순간이거든. 근데 그걸 저 미래에 불확실한 0.1%도 안 될 수 있는 10%도 안 될 수 있는 그 확률에다가 베팅을 한다고? 그리고 다 미뤄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제가 그 과거 빅뱅 프리세돈에서 행복줍줍이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걸 공감하신 거고. 근데 그걸 공감하셨다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가중평균을 하시냐고. 안 하시잖아.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게 어떤 말이다? 선명하게 사고를 안 하는 거야. 여전히 모호한 거죠.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70%라고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있어. A가 70%야?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야. 그러니까 무시하고 싶어져. B라는 시나리오. 좀 확률이 낮아 보이지만 내가 바라는 시나리오. 그걸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다 베팅을 하고 싶은 거야.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알면서도 가중평균을 하려면 0.7 곱하기 A라는 시나리오 플러스 0.3 곱하기 B라는 시나리오로 결과값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귀찮고 과부하가 걸리고 머리에 두 번째는 내가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를 이 방정식에 집어넣고 싶지 않아 라는 게 작동을 한다고요? 그냥 난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A라는 시나리오가 내가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인데 확률이 굉장히 높아. 70%? B라는 시나리오는 내가 바라는 시나리오야. 근데 확률이 낮아. 30%밖에 안 돼. 둘을 합하면 100%죠? 그럼 현실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가중평균을 하고 사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최소한 해칭은 해야겠죠. A라는 시나리오하고 B라는 시나리오를 가중평균을 해야 된다고. 좀 더 현명한 사람이라면 A라는 시나리오가 훨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쪽을 따라가야 되거든. 70%니까. 승률 70%면 장난 아닌 거거든요. 10번이면 7번을 그 사람이 이긴다는 뜻이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은 10번에 3번밖에 못 이기는 거고. 그럼 그건 실력이 아닌 거거든. A라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거거든요. 70%면. 근데 살다 보면 80%도 있어. 90%도 있고. 이건 거의 확정적이야. 그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A라는 시나리오를 70%, 80%로 생각하는 변수들이 생길 거라고. 이때 방정식을 쓰는 거거든요. 역시 가중평균이에요. A라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 B라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 이것도 머릿속으로 그냥 짱구 굴리는 거라고. A라는 시나리오에 필요한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 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내가 흔히 말하는 엡실론, 에러텀, 오류항이 있어? 오류항은 신의 영역? 내가 신경 못 써? 내가 컨트롤이 안 돼? 계산도 안 돼? 그건 버리는 거니까. 그 가중평균을 또 내는 거라고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뭐 이렇게 쭉 나가면서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리고 A, B, C, D, E 얘네들의 항목에 또 가중치가 다를 거잖아. 그 가중치를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시간이 흐르면서 A는 거의 뭐 그렇게 되겠는데? 가중치들이 높아져? 그럼 그 결과값이 처음에 A라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 걔도 점점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확인이 돼? 살면서? 확인이 되는데도 안 움직여. 왜? 내가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니까. 그게 두 번째 이유라고요. 그래서 행동을 안 해.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이유로 돌아갑니다. 어차피 내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였으니까 계산을 다 해놓고도 결과값이 나왔어. A라는 시나리오에 베팅을 하는 A라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는 100만 20몇 가지가 있어. 그런데도 첫 번째로 돌아가는 거죠. 첫 번째 이유로. 아니야, 뭐 가중평균은 무슨 씨.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살면서 현명해지잖아요, 사람이. 현명해져야 하잖아. 수련을 통해서 호라이즌을 넓히면서 이렇게 성찰을 통해서 자기 구멍을 막아가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 성장을 무시하는 거라고. 가중평균이라는 걸 배웠잖아. 치트키잖아. 통계도 배웠고. 이걸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자기가 막 2, 3년 동안 수련을 했어. 뭔가 깨달았어. 그걸 활용을 해야 돼. 근데 언뜻 지금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이걸 적용을 하면 내가 배운 바, 넓힌 호라이즌, 성찰한 바 이걸 적용을 하면 좆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거야. 그리고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걸 깨닫기 전으로. 기본 도형, 박스, 실린더, 구 이런 거에서 출발한다고? 그거부터 배우기 시작한다고요? 그거부터 배우기 시작하지 않았거나 그걸 소홀히 하고 넘어갔으면 그림 잘못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개고생들을 한다고. 영어 왜 잘못 배운다고요? 기본 그림을 안 배우잖아. 단어들의 기본 그림 안 배우잖아. get의 기본 그림이 뭔가, do의 기본 그림이 뭔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사례들만 졸라 외우잖아. 그림들도 그렇다고? 벌써 그림하고 영어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네. 이것도 객체지향적이네. 공부하는 방법도. 기본 그림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객체지향적이라고. 그걸 안 하고 사신다고 다들. 그 연습하는 거야. 기본 도형화를 하는 연습. 객체지향적으로 바라보는 연습, 세상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녹여내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경험을 녹여내다 보면 인생이 객체지향적으로 보여. 세상이 객체지향적으로 보이고 이 유니버스 엔진이 객체지향적으로 보인다고. 객체지향적인 엔진이니까 제가 수많은 사례를 들고 예를 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뭐겠어. 썰 풀 수 있는 재료잖아. 재료가 없으면 빈수레라고. 여러분들 그릇은 비어있다고 생각해야 돼.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의 호라이즌만 가지고 있을 거야. 그 박스 하나.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think inside the box 하고 계시잖아. 나와본 적 없잖아. 그렇게 박스가 여러 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말을 하든 글을 쓰든 약간 빈약하다고 내용이. 예를 들어도 본인이 알고 있는 박스 내에서만 예를 들 수 있고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은 설명하라면 좀 자신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이 모르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라고요. 그럼 재료를 늘려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특히 막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메워 넣으라고. 그게 호라이즌을 넓히는 거예요. 그렇게 재료를 넓혀가 보라고.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읊는 거야. 영어, 일본어, 중국어, 기타 외국어도 좀 해요. 한국어, 컴퓨터, 음악, 음향, 영상, 사진, 과학, 금융, 그림, 2D, 3D, 역사, 게임, 운동, 요리. 제가 가지고 있는 호라이즌이에요. 이미 넓혔거나 넓히고 있거나 늘 넓히고 있으니까 넓히고 있거나 넓히려고 하거나 그림처럼 그런 것들이라고. 제가 요리 몇 년 했다고? 본격적으로 한 것만 한 17, 18년 돼요. 예전부터도 요리는 좋아했으니까 30년 넘은 거야 그것도. 지금 말한 이 호라이즌들이 대부분이 10년 이상이고 밥 벌어먹고 산 것들, 영어, 컴퓨터 이런 건 30년 이상이라고. 게임도 30년 이상이고요. 운동도 10년 이상 했어. 이게 다 뭐라고요? 저한테는 재료라고. 그럼 이렇게 재료가 많은 사람이 요리를 못 만들까? 말하는 요리를? 그냥 막 떠올라. 재료가 너무 많으니까
솔직히 경쟁을 한다고 재료들이. 나를 써주세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재료가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호라이즌 넓히라는 거야. 말 잘하기 위해서 호라이즌을 넓히라는 게 아니고 이런 재료들이 많아지면 세상에 어떻게 보일지를 상상해 보라고. 지금 몇 개예요? 10개가 넘는데 호라이즌이 0.1 곱하기 0.1 곱하기 0.1 곱하기 0.1 곱하기 0.1 1 미만의 숫자를 곱할 때 성질 얘기했잖아. 점점 작아진다고. 영어 잘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컴퓨터 잘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둘을 곱하면 100명 중에 1명이라고. 그렇게 희소해지는 거라고. 제가 그냥 이 호라이즌들을 마구마구 넓혀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넓혀가면서 그렇게 썰 풀고 사는 것 뿐이지, 이 호라이즌 하나하나 가지고 시험을 본다? 다 틀려. 그렇게까지 공부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썰 푸는 능력만 있으면 돼. 내가 재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능력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리는 건 이제 말하기도 지겹지? 입만 아프지? 저 얼마 했다고 이거 다? 그림이 제일 최근에 한 거라 1년 반 정도 했고요. 그림은. 근데 예전에 한 것도 합치면 한 3년 했다고 해야 돼? 한 3년 했고요. 다 10년 이상이에요. 한 15년, 17년, 18년, 20년 이상. 밥 벌어먹고 산 건 30년 이상.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걸 날로 먹으려고? 여러분은? 안 될 거 아니야. 다 오래 걸린다고. 못돼도 10년은 걸린다고. 그거에 기겁하지 말라고. 장기 이동 평균이라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땅굴을 파고 있는 자기 장기 이동 평균을 끄집어 올릴 생각을 하라고. 자꾸 분봉 보지 말고 일봉도 보지 말고 주봉 보라고. 연봉 보고 월봉 보고. 여러분들의 그 480주 이동평균선 이런 애가 땅굴을 파고 있다고. 그걸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산성이든 생각이든 논리력이든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한 만큼 오래 걸린다고요. 그건 인정하시라고. 그게 상식이니까. 아마 느끼실 거예요. 서두를수록 귀차니즘에 질수록 더 오래 걸릴 겁니다. 늘 그렇거든요. 서두르는 사람 망가지잖아. 돈을 왜 못 번다고? 서두르다가 마진 쓰고 레버리지 쓰고 그래서 망가지잖아. 안 서두르는 사람이 훨씬 빨리 가지 않던가요? 오해하지 말라고. 서두르면 망가진다고.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야.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라고. 영어로도 있는 말이에요. Haste makes waste. 속담이 왜 있다고? 인류 성공담과 실패담의 정기분포라고. 그 평균이라고. 그게 서두를수록 망가진다고. 시간 낭비라고. 서두를수록. 엔진이 그렇게 돼 있어. 역성만 추가되는 거야. 역사 패턴에 객지지향성을 합치면 이야기가 훨씬 쉬운 거고요. 러다이트 운동에서 교훈을 얻어서 지금 인공지능에 적용을 하면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 부분만 다형성으로 받아들여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객지지향적인 방법으로. 사고방식을 그렇게 바꾸면 된다고. 그럼 통계는 뭐 다를까? 통계는 안 통하는 데가 없어. 지금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통계적으로 생각하면 영어도 사고방식이 그렇거든. 제가 한정사 얘기할 때도 영어뿐만 아니고 언어를 잘못 접근하시는 경우에는 형용사를 뭐라고 생각하죠? 수식한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방법이거든요. 형용사는 수식하는 게 아니야. 한정하는 거야. 범위를 줄이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 왜 한정사인지. 그걸 말을 고민해 보시라고. 왜 한정사라는 말을 쓸까? 왜 관사라는 말을 쓸까? 모자 관자거든요. 그게 관사가. 왜 관사라는 말을 쓸까? 모자를 씌우는 거잖아. 왜 관사일까요? 그거 한정사야. 결국 범위를 줄이는 거라고.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 언어를 접근할 때, 말을 접근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야. qualify라는 거는 자격이라는 게 아니고요. 자격이 왜 주어져? 범위를 줄이니까 주어지는 거야. 더 큰 그림은, 거기서 상속을 받는 더 큰 조상 클래스의 그림은 뭐냐면 범위를 줄이는 거라고. qualification이라는 게. 그래서 qualified 그러면 제한적이라는 의미도 쓸 수 있는 거야. 한정 의견이 qualified 의견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수식하는 게 아니고 수를 줄이고 범위를 줄이는 겁니다. 제약을 가하는 거라고. 워머님은 어떻게 돼? 여자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무한대야. 무한대의 여성이야. 살아있는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죽어있는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태어날 여성이 될 수도 있어. dead woman 그러면 이미 죽은 거잖아. 그럼 산 사람은 아니죠. 범위가 줄어들잖아.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죠? 정교분포가 달라진다고. 그게 통계가 취특기라는 거야. 그냥 워먼이면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는 정교분포가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서 하나를 끄집어냈을 때 그냥 무한대 중에서 끄집어내는 거야. A 워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무한대 정교분포에서 끄집어내는 거니까. 근데 A 뷰티풀 워먼이 되면 그 무한대인 듯 했던 정교분포가 확 줄어든다고? 확 줄어들잖아. 다른 정교분포로 퀀텀 점프를 하는 거라고. 범위가 줄어들어서. A 뷰티풀 워먼,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아름답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자들만의 집단이 되는 거잖아. 정교분포가 줄어든다고. 거기서 끄집어냈을 때 그래도 95% 신뢰 수준이면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95명은 뷰티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자만 그 안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정교분포가 줄어드는 거야.
a very beautiful woman이면 더 줄어들겠죠. 이론적으로는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면 한 명이어야 하는 거라고. 근데 그건 힘든 얘기니까 한 명의 정교분포는 거의 힘든 얘기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견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신뢰 수준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제가 괜히 연속성, 불연속성,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 이런 거를 공부를 괜히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개념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예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의 예쁘다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예쁘다가 다르다고. 그게 신뢰 수준의 의미라고. 몇 명이나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몇 명이나 예쁘다고 할까? 95명은 예쁘다고 하네. 그럼 대충 퉁쳐서 95% 신뢰 수준에서 예쁘다가 되는 거잖아요. 인간들도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예쁘다는 기준이 전혀 다르죠. 에이 저게 뭐가 예뻐? 그러면 그 5% 유의 수준에 드는 사람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교분포의 범위를 줄여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드저니가 됐든 챗GPT가 됐든 결과물,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낸다는 게 어떤 의미겠냐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객체지향적으로 생각하시고 통계적으로 생각하시고 확률 밀도 함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얘한테 어떻게 해야 범위를 줄여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걸 딱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예쁜 여자 그러면 뷰티풀 어먼 그러면 나올 것 같아?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왜 그럴까요 또? 이 친구한테 여러분들 사진을 줘. 지금 사진도 원래 긁어올 수 있는데 기능이 오락가락 한다고 그랬잖아요. 실험적인 기능이라. 어떤 사진을 주고 뭐 아이유 사진 제가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 그런 식으로 핀터레스트에 있는 사진이나 이런 걸 주고 공개되어 있는 사진 그걸 주고 설명을 해보라면 거의 90% 이상 예쁘다 그러거든요. 왜 그럴 것 같아? 첫 번째는 political correctness. PC 때문에 그렇거든. 그냥 이건 제가 의심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내 사진을 줬어? 내 사진을 줬는데 막 어글리하다 그러고 싸가지 없게 생겼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럼 기분 나쁘지. 그리고 무슨 인종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PC가 안 들어갔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인종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어떤 인종 사진을 줬는데 안 좋게 표현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만 표현하게 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심이 들어. 그건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 그럴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무시하고 그 벽을 허물어뜨리면서 얻어내야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럼 또 무슨 개념이 들어가겠어? 확률 밀도 함수 플러스 weighted average가 들어간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중치 개념이 들어간다고. 어느 부분을 계속 줄여나가야 하는지를 봐야 하는 거야. 그냥 beautiful 그러면 아름다운 분들이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분들이 안 나와. 그리고 이 친구들도 weighted average가 있는 거고 학습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편견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편견이 있다고. 그 대표적인 예가 얼짱이야. 얼짱도 먹어요. 미드저니에서. 얼짱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정말 얼짱이 나올까요? 아니 얼짱들의 특징만 나와. 어디서 손댄 듯한 얼굴 그렇게 나온다고. 제가 얼짱 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얘들이 편견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야. 그런 데이터를 학습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적 느낌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거야. 하다 보면 까먹고 지나가는 것들, 매몰돼서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인간은 왜 산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행복은 현재 가치밖에 없다. 아는 듯 하잖아. 늘 느끼는 듯 하고. 근데 매 순간 까먹는다고. 매 순간 까먹으면서 매 순간 뻘짓을 해. 그리고 그 까먹은 기반 위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야. 내 행복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려야 되는 결정을 뒤로 하고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살기는 사는데 사는 것 같지 않은 삶? 뭐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거든. 저는 좀 그냥 인생 감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감옥에 갇혀 사는 거야. 안전빵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외부의 위험으로부터는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가둬두고 산다고. 특히 나이 들수록 보수적으로 바뀌고 리스크 테이킹 안 하려고 하고 모험 안 하고 그렇잖아. 여행도 안 가려고 그러고 멀리 안 가려고 그러고. 저도 그런 성향이 생기거든.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안전빵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보수적으로 바뀐다고? 과거의 진보가 보수로 바뀌는 이유? 뻔한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 감옥일 수 있다고.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으면 행복할까? 그렇게 인생 감옥에 갇혀 살면 아무 리스크 테이킹도 안 하고 설레는 것도 없고. 설렌다는 게 뭘까요? 뭔가 모험을 하면서 설레는 거. 그 소울류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앞에 몹이 있는데 막 두근두근 설레는 거.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그런데 그게 짜릿짜릿한 맛을 줄 수도 있잖아. 그것 때문에 약간씩 설레는 거거든. 두려운 것만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뭐 공포영화에서 이렇게 무서운 거, 점프스케어 그런 거 갖고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두근두근 하다는 게. 새로운 모험을 한다는 거. 그 리스크 테이킹이 짜릿한 거야. 거기서 나오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했으면 리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리턴을 기대하기 때문에 가슴이 설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리스크 테이킹은 해야 되잖아. 그게 사는 이유일 거고. 그게 또 나한테 정말 큰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거고 행복 함수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안전빵으로만 살기 시작하면 그 행복 함수는 사실은 고장 나는 거죠. 인생 감옥에 갇혀버리면. 근데 그 리스크가 갈수록 나이 들수록 커지잖아요.
그런 걸 언제 느끼냐면 그 예로 하나 들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고령자 보험, 여행 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고령이시면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행하거나 이럴 때도 얼마 전에 제주도도 갔다 왔지만 처가에 머무는 거니까 굉장히 편하잖아요. 굉장히 편한데도 피곤해. 집에 있을 때보단 훨씬 피곤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여행을 할 때 어느 부분에서 내가 과거와 달라졌는지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제가 지금 50대 중반 정도에 이런 걸 느낀다면 60대에는 어떨까? 그런 거 감안을 해야 되잖아. 좀 더 멀리 여행을 간다면 그리고 더 많이 활동을 하는 그런 여행을 간다면 무리하게 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절충이 필요한 거라고. 그런데 70대야? 80대야? 90대 가까워? 90대야? 100살이야?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부분은 안 가려고 하잖아요. 안 가려고 하고 여행을 만약에 좋아하는 분이라도 안 가려고 하고 또 주변에서 말리고 그랬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냐는 거야. 이번에도 저한테 그런 선택이 다가왔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내릴 수 있는 선택이 아니야. 어르신을 모시고 가야 하는 여행을 준비를 한다고 할 때 막 밀어붙이기도 뭐하고 제가 코비드 전에 장모님을 모시고 스위스를 가려고 여행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80대 중반이셨거든, 장모님이. 근데 지금은 거의 90에 가까우신 거잖아. 그러니까 저도 살짝 포기했었어. 너무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포기를 했다가 또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래도 한번 여쭤보기는 해야 한다. 이건 본인이 결정할 일이다. 그냥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리 저희들이 자식이지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예단을 해서 끝낼 일은 아니다.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근데 뜻밖의 말씀을 하셨거든. 가겠다고 하시는 거야. 어머님, 제가 장모님을 아니까 꽤 오래 봐왔으니까 성격도 알고 자식들한테 폐 끼치는 걸 정말 싫어하시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망설이시면서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사양을 하실 줄 알았거든. 근데 그냥 선뜻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야. 그때 굉장히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용기 있고 나 저럴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차치하고라도 자식 눈치 보는 거 이런 것도 빼고라도 내가 저 나이에 저렇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용기 있는 판단, 용기 있는 결정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 결정을 내리시고 나서 밝아지는 모습, 막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러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저게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이 불문하고 저렇게 설레서 사는 게 사는 거지. 안전하게 멀리 안 가고 여행도 안 가고 물론 자식들이 걱정하니까 그냥 집에서만 그렇게 사신다면 과연 장수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무병장수라는 게 아무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는데 설레는 일이 없는데 내일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 그런 일을 볼 때마다 한 몇 년 됐나요? 일본 여행을 처음에 권해죠. 그런 거 또 해당하는 제품들도 이제 그런 걸 스튜디오에서 쓰기는 뭐하고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시기에는 적당한 수준이죠. 그런 거 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제품인지. 그런데 저는 좀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알바를 뛰든 뭐를 하든 나의 소실점이 프로급이라면 그냥 처음부터 프로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리죠.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지금 그걸 살 돈이 없어. 알바라도 뛰라니까. 그게 남는 장사야. 프로스머급 내가 지향하는 건 프로인데 동급 최강인데 인더스트리 스탠다드인데 프로스머나 그냥 일반적으로 컨슈머급으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투자를 했어? 그거 나중에 회수가 안 돼 거의. 물론 중고로 팔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프로급이랑 다른 면이 있거든요. 한 번 배우면 되는 걸 시간 효율성 면에서도 한 번 슈퍼셋을 배우면 되는 걸 서브셋으로 배우고 갈아치우고 다시 슈퍼셋을 배워야 되니까 시간 효율에서 너무 떨어져. 예를 들어 200만 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어. 있어요. 200만 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어. 아니면 300만 원짜리가 있어. 지금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래서 50만 원짜리를 사. 그런 케이스거든. 6배 차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나 같으면 저라면 알바를 뛰든 뭐를 하든 그 300만 원을 지향을 하면서 나중에 그걸 배울 거야. 이걸 미리 배워놓느니 중간에 뭐 덧붙여 나가면 되지. 차근차근히.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인데 나중에 보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처음부터 슈퍼셋을 배우는 게 남는 장사더라는 거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늘 그랬거든. 늘 거의 99% 신뢰 수준으로. 왜냐면 인더스트리 스탠다드에 해당하는 그 300만 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하고 50만 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50만 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분명히 타협한 부분이 있거든요. 프로에서 지원을 안 하는. 그걸 내가 배워야 되잖아. 이쪽에 가면 필요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아니면 언런 해야 되거나 아예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거나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좀 미루더라도 알바를 뛰든 저축을 하든 어떻게든 돈을 마련을 해서 프로급을 사는 게 남는 장사더라는 거지. 시간과 돈이 있어. 이건 제 철학이니까 무조건 시간 쪽을 생각을 해야 돼요.
시간이 제일 중요해. 1,000만 원 벌면 돼 나중에. 근데 시간은 잃으면 끝이야. 이해되시죠? 왜냐면 24 곱하기 n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최대한 아껴 쓰자는 거잖아요. 돈은 벌면 된다고 나중에. 낭비를 하더라도. 나중에 벌면 돼. 얘는 나중에 못 벌어.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 저라면 그런다고. 시간과 돈이 있을 때 돈을 좀 쳐들이더라도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라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아마 UAD로 갈 겁니다. 유니버설 오디오. 근데 얘네들이 좀 돈독이 올랐어. 그래서 UAD 쪽으로 가. 그런 국가방에서 찍혀 나왔더라도 매만져 주라고 오버라이딩을 하면서 본인만의 다양성을 추가하고 그러시면서 해보시라고. 딱 1년만 해보는 겁니다. 지금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딱 1년만 해보세요. 1년만 해보시면 느낄 거야. 씨바 되는구나. 내가 이걸 왜 못했지? 이렇게 쉬운 걸? 라고 하실 거야. 첫째, 원대한 꿈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달성 가능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기만 하면 되는 꿈이야. 별거 아니라고 그랬어. 이거 못한다고?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게 아니고. 특히 부모님들 자녀한테 쪽팔린 줄 알아야 돼. 이것도 못하면 안 하는 거니까. 본인들도 안 하면서 애들한테 하라고 구박하지 말라고. 그리고 정교분포를 그려보는 겁니다. 하는 분들의 정교분포가 있어. 거기에 본인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것도 자녀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자녀가 그 정교분포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의 정교분포에. 달리는 거북이 정교분포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 부모님들. 그래 애들이 그 정교분포 안에 살 거 아니야. 달리면서 평균 이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라고. 1년 동안 1년만 보여주면 돼. 그 1년만 하면 왜 1년만이라고 그러겠어? 내가 정말 1년만 하고 끝내라는 얘기겠어? 1년 하면 더 이상 이런 잔소리가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은 1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본인 인생에서 반백을 살았어도 제 연배분들도 계실 테니까 1년도 해본 적이 없다고. 뭐를 꾸준히 제대로 그걸 반성하시는 기회인 거야. 그걸 성찰하시는 기회인 거고, 그 구멍을 막으면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거 구멍을 막으면 좆도 모른다 해서 출발하라고 했어요. 3대 덕목, 선명한 사고, 평정심 유지. 그렇게 1년만 해보는 거야.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이거 못할 거잖아? 아예 시작도 하지 마세요. 책을 100권을 읽든, 영어 공부하는 책, 참고서 100권을 읽든, 무슨 강의 1000번을 듣든 아무 소용없어. 이 정도도 못할 거면 그걸 못 깨닫고 아직도 영어 참고서 사러 가고 온라인 강의 등록하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다? 돈 낭비, 시간 낭비야. 애들한테 미안한 거고. 자꾸 강조합니다 부모님들. 애들한테 미안한 거고. 애들도 그런 삶을 살게 만들려는 거니까. 본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부모 따라할 거 아니야. 애들이 적어도 핑계는 될 거 아니야.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살았잖아. 뭐라고 말할 거냐니까. 뭐라고 혼낼 거야. 자, 여기까지 잔소리 그만하고 1년 동안 숙제예요. 1년이 장기라고 생각해? 저는 아니에요. 그 정도도 단기라고 생각해. 1년 숙제야. 1년 아무것도 아니잖아. 금방 가. 1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숙제가 쉬워. 들어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나 할 수 있어. 시험 보는 거 아니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배우려는 언어가 있어. 영어를 기준으로 할게. 중국어, 일본어 상관없습니다. 어떤 언어가 됐든. 그럼 언어를 하나 선정을 해서 책을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 내용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읽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고 그런 소설이 있어. 이건 픽션, 논픽션 상관없거든요.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이 있어. 도전해보고 싶은 책이 있어. 그런 걸 하나 선택을 하셔. 또 얍삽하게 뭐 어린이 동화 이딴 거 선택하면 제가 화내겠지? 의지 자체가 박약인 거거든 그건. 그렇다고 무조건 두꺼운 책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보고 읽고 싶은 책 그런 걸 선택하라는 거야. 다 읽을 필요 없어. 그런 부담 갖지도 말고. 일본어를 공부한다? 저 같으면 무라카미 하루키 그런 소설을 선택을 하겠어? 일본어를 전혀 못해도 소실점이 될 수 있으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일본어로 읽어볼까? 그런 마인드여야 되는 거야. 영어면 댄 브라운 소설을 읽어볼까? 다빈치 코드 한번 읽어볼까? 그런 식으로. 다 못 읽어도 상관없다고. 1년 동안 도전해볼 책 아니면 논픽션 자기계발서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금융을 공부해볼까? CFA 커리큘럼 한번 영어로 도전해볼까? 그렇게 해서 커리큘럼에 해당하는 책 그런 걸 공부하셔도 돼. 단 영어 공부한다고 영어 참고서 보라는 뜻 아니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공부를 하든 소설을 읽든 자기계발서를 읽든 상관없다고. 책을 하나 선택하는 거야. 끝까지 볼 필요 없어. 근데 꾸준히는 봐야 돼.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봐야 돼. 사전 찾고 막 번역해가면서 그렇게 보라는 것도 아니야. 듬성이라도 눈도장을 찍어가면서 맛을 들이는 거야. 진득하니 해당 언어로 글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들여보세요. 발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어. 어떻게 중국어를 하는지. 중국어 못 읽는다고. 그런데 찾아볼 수는 있어. 해석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도전하는 거야. 독해만 할 수 있으면 돼. 발음 신경 쓰지 마세요. 특히 중국어 혹시 도전하실 분들 사성 신경 쓰지 말고 발음 신경 쓰지 말라고. 어떻게 읽는지 몰라도 돼. 그건 다음 단계야. 앞으로 1년 동안은
그냥 이 책을 대충 눈치 까는 수준 그 정도만 하시라고 끝까지 읽을 필요 없고 1년 동안 꾸준히 읽는 겁니다. 끝까지 읽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또 한 페이지 갖고 1년 동안 보고 그러지 마시고 한 단락이라도 해보라고. 하루에 뭐 한 2문장이라도 해보자. 그런 마음 그걸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슬로우 앤 스테디